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익률법이 있어요. 거기 285페이지 하단에 있는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있죠. 예, 걔는 여기 있는 애가 아니에요. 총자산 회전율은 그런 이 비율 분석법에 있는 재무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재무 비율은 투자에 대한 위험도의 이 크기를 측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 총자산 회전율은 얘하고 역수가 되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아니라고요. 수익률법이 아니라 이건 재무 비율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 비율이라는 거는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위험의 정도를 측정할 때 여러 가지 비율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 비율이 커지면 갚아 나가야 될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 대부 비율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고,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는 돈을 융자를 받았을 때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예, 그거를 가지고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성격이 틀린 거예요. 예. 그러면 먼저 이제 286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있죠. 종합자본 환원율. 이게 종합수익률이에요. 이게 종합수익률. 지난번에 지렛대 효과에서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자, 얘네가 이제 그 율이니까 이게 전부 다 곱하기 100이 다 수식되어 있겠죠. 100분율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종합수익률이고 이 총투자액에 대한 종합수익이 있죠. 총수익의 크기를 100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수익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순영업소득이 종합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만 들어가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융자 포함해서 투자한 돈에서 발생한 수익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승수는 우리가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잖아요. 회수기간. 수익률은요. 클수록. 그러니까 둘이 역수예요. 역수. 둘이 역수.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순소득 승수하고 여기 있는 종합자본 환원율하고 서로 무슨 관계야? 분모 분자가 밖에 있잖아요. 역수잖아요. 역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조건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총 투자액이 얼마냐면 10억이죠. 근데 지금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8천이잖아요. 그럼 10억에 8천이면 몇 프로예요? 8%잖아요. 8%. 10분의 8 하면 0.8 나오는데 0.8인데 곱하기 100, 8%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0억이고 8천이면 8%죠. 그러면 얘가 수치가 12.5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얘가 1억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몇 프로 나와요? 그러면 얘가 1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얼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0%면 얘가 10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얘가 10%인데 얘가 8 나오면 틀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실전에서 그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밑에 가면은 지분 배당률이라고 있어요. 그죠? 지분 배당률을 다른 표현으로 세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가 무슨 투자액이냐면 지분 투자액이고요. 여기가 세전 현금 흐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기준 하게 되면 지분 투자액이 4억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얼마예요? 5천이잖아요. 그러면은 4억에 5천이면 얘도 한 12.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얼마 나오냐면 8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얘도 똑같이 이게 4천이잖아요. 그럼 4억에 4천이면 몇 프로겠어요? 그럼 얘도 만약에 이게 4천이라고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10이면 얘가 10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시험에서 한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어림셈법에서 계산 문제를 줄 때는 출제자가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라고는 못한다고요.
5개를 언제 다 계산하겠어요? 이게 요령을 주는 거예요. 요령을. 그래서 이거를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은 찍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죠? (301페이지) 가보세요. 자, 거기 11번 문제 있죠.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값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거기 가시면 자 2번에 순소득 승수가 10이죠. 근데 종합자본 환원율이 8%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얘하고 역수잖아요.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 돼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일단 딱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걸 우리는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총 투자액이 1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순영업소득을 찾으면 돼요. 그죠? 근데 아무리 봐도 순영업소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나오죠. 근데 거꾸로 역으로 올라가면 세전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하면 얘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 출제자가 해놓은 거죠. 세전이 6천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얼마겠어요? 1억. 그럼 10억에 1억이면 둘 다 10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8로 나온 애가 틀린 거죠. 무슨 요령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모르면 1번서부터 5번까지 다 풀어야 되잖아요. 언제 다 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열을 깔아준 거예요. 아는 사람은 풀고, 그죠? 그러면 옆에 가면은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10이라고 돼 있죠. 3번에. 그러면 지분 배당률도 10%예요. 자, 여기서 얘가 10을 줬잖아요. 얘를 얼마를 준 거예요? 10을. 거기 보시면은 지분 투자액이 6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전 현금 수지가 6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얘가 6천일 때 얘가 6억이잖아요. 그럼 10이잖아요. 그럼 이거 뒤집으면 얘가 6억일 때 얘가 6천이면 몇 프로겠어요? 10%.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딱 지문을 봤는데 한쪽이 10인데 한쪽이 8이라든가 다른 수치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걸 알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야지 1분 안에 풀고 넘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요 식이라든가 요 개념을 정확하게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끔 다 배열을 해 놓는 거예요. 계산을 다 계산하라고 유도하진 않아요. 그러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문제 풀 때마다 2분, 3분씩 걸리면 어떻게 풀겠어요? 못 풀죠.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계산 문제를 못 푼다고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괜히 또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 같은 거 줄 때는요. 간단한 것도 제가 왜 지금 이거 역수 있죠. 역수. 그 290페이지 가보세요. 290페이지. 290페이지 가면 거기 예제 있죠. 예제. 재무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물어봤죠. 1번 지문에 가면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다. 맞아요, 틀려요? 걔가 답이잖아요, 걔가. 그래서 역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하고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 둘이라고요, 이 둘. 그러니까 그래서 역수 관계 얘네들을 물어볼 일이가 참 별거 없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세전 수익률을 안 쓰고 자꾸 이걸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를? 세전 수익률을 쓰면 얘하고 역수가 누구겠어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역수겠죠. 너무 뻔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지분 배당률. 그럼 또 생소한 애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잘 안 주는 거예요. 새우는. 왜냐하면 새우 수익률 있죠. 얘는 별다른 다른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새우 수익률의 역수는 새우 현금 수지 승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출제할 리가 없고. 그렇죠? 한 번 더 쓰면은 얘하고 관계를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포인트를 잘 기억해서 시험장에서 이제 많이 이제 단련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줄 때 이런 걸 문제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풀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익숙해지면은 보면은 이제 답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익률에 대한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해봤어요. 자, 그래서 승수하고 수익률하고 역수라는 거 기억하시겠죠? 종합자본 환원율하고 뭐하고 순소득 승수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다? 예, 역수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승수는 작을수록 얘는 뭐 할수록 클수록. 예, 그리고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286페이지 하단에 기타 어림셈법이라고 나오죠. 거기 하면 단순 회수기간법이라고 돼 있죠. 그냥 이게 회수기간법이에요. 이게 회수기간법인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단순히 내가 투자한 돈을 어느 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냐 이거예요. 투자자가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보다 짧은 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으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계산하는 게 이런 논리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가 있다고 가정하시면은 자, 내가 초기에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어요. 그 누적 현금도 마이너스 100억인데 1년 차에 10억이 들어왔으면 누적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90억으로 돌아서겠죠. 10억을 벌었으니까 회수했다는 얘기죠. 근데 2년 차에 20억을 벌었다는 얘기는 얘가 70억으로 바뀌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3년 차 때 40억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0억이겠죠. 그렇잖아요. 4년 차에 60억이 들어왔더니 얘가 이렇게 30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100억을 투자해서 이 돈 회수할 때까지가 얼마 걸렸겠어요? 자, 일단 3년인데 3년 이후에 플러스 35억으로 돌아섰잖아요. 1년 동안에 60억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6개월 만에 나머지 30억은 다 회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6개월 이후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만에 회수한 거죠. 몇 년 만에? 3년 반 만에. 작년 여러분들 문제 이 조건은 틀리지만 답이 3년 6개월이었어요. 답이. 이런 식의 논리라고요. 이게. 회수기간의 논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작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줄 때는 친절하게 누적 현금 흐름까지는 안 준 거예요. 이렇게만 준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몇 년이냐 이렇게 본 거죠. 이것까지 주면은 계산이 빠르잖아요. 이거 빼고 위에 것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내용만 아시면 이런 회수기간법은 간단한 거죠. 맞추라고 계산 문제인데 맞추라고 준 거죠. 그래도 소용없어요. 작년이라고 뭐 이거 뭐 예년이라고 이거 설명 안 했겠어요? 다 설명하죠. 근데 들어가서 생각이 나야 말이죠. 뭐 그렇잖아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죠. 그리고 틀리고 나면은 그 인간이 안 가르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 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뭐 여기는 뭐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288페이지 가면요. 요 비율 분석법도 얘네도 이제 출제를 해요. 근데 이 비율 분석법이라는 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의 재무 비율을 토대로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있죠. 예, 위험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할 때 얘를 쓰는 거예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제목이 다 설명하는 거예요. 대부 비율이라는 게 융자 비율이잖아요. 융자 비율이 크면 클수록 뭐가 커져요? 금융 위험이 커지죠. 갚아 나가야 할 원리금이 커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대신에 대부 비율이 크면 클수록 지렛대 효과도 커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의 크기로 지렛대 효과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대부 비율을 명시할 때 보면요. 영문상에서 LTV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론 투 밸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 2라는 게 이게 슬래시의 의미죠. 그렇잖아요. 슬래시는 게 나누기의 의미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L 오버 V라고요. 그러니까 가치 위에 부채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산식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일 때요. 융자금이 5천이라는 얘기는 대부 비율이 50%라는 얘기죠. 100분의 50 개념이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럼 얘가 50%면 부채 비율이 있죠.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지분이 무슨 자기 자본이고요. 부채가 타인 자본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50%면 얘가 몇 프로겠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요. 제가 50%면 이게 몇 프로죠? 그러면 50%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 전체가 100이잖아요. 100인데 내가 빌린 게 50이면 내게 50이란 얘기잖아요. 그 50분의 50 하면 1이잖아요. 얘도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100%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50%면 얘가 몇 프로? 100%, 100%. 그런 요령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60%라는 거예요. 몇 프로? 60%. 그럼 얘가 몇 프로겠어요? 그러면 자 빌린 게 60이고 내게 40이잖아요. 40분의 60 하면 1.5 나오죠. 그 여기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100분율로 바꾸면 얘가 150%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계산이 가능한 수치로 다 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만약에 80%면 몇 프로겠어요? 그러면 빌린 게 80이고 내게 20이잖아요. 80을 20으로 나누면 4죠. 곱하기 100 하면 얘가 400%죠. 그렇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대부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비율도 커져요? 부채 비율도 커지죠. 그러면 내가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신에 대부 비율이 작다는 얘기는 부채 비율도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상환에 대한 위험이 그만큼 적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대부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질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분모하고 분자를 바꿔서 준 거예요. 틀린 거 고른 다음에.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잖아요.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백분율로 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부채 있죠. 예, 부채에 대한 지분의 크기를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분모 분자를. 요즘 또 패턴이 그거예요. 또 분모 분자 바꿔주는 거.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그래서 대부 비율하고 무슨 비율?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죠. 얘는 별표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자 제목을 일단 한번 보고 판단하자고요. 얘가 부채 감당률이죠. 그러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커야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럼 얘는 1보다 작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기본적인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는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 영업소득의 크기를 갖고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때 이 공식이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아까 했던 이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요 순이 뭐예요? 여기서 부를 빼주죠. 부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잖아요. 이게. 이 공식에 부채 서비스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들이는 이 순영업소득으로 요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적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투자안이 있고 B가 있을 때요. 자, 둘 다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얘는 순영업소득이 120만 원이에요. 그럼 100분의 120이면 1.2죠. 1보다 크죠. 그러면 여기서 벌어들인 120만 원으로 100만 원 갖고도 얼마가 남아요? 20만 원. 그러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80만 원이에요. 그럼 100분의 80이면 0.8이죠. 1보다 작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니까 1보다 작으면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이거 가지고 출제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컸을 때는 융자의 할부금을 갚고도 잔액이 있다는 의미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뭐 이런 거. 이걸 표현을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채 감당률의 의미를 알면 문장을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게 부채 감당률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90페이지 가시면 거기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시면 재무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물어봤을 때 2번에 가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보다 작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맞다 틀리다를 빨리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채무 불이익률은요. 다른 말로 이제 손익분기점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 있죠. 이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크기 있죠. 이걸 갖고 이제 채무 불이익의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건 이제 상식적이잖아요. 유효 총소득이 총수익이잖아요. 총수익에서 경비하고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작을수록. A가 있는데요. 얘가 유효 총소득이 100만 원인데 영업경비가 20만 원이고요. 부채 서비스액이 30만 원이에요. 그럼 100분의 50이죠. 그러면 0.5잖아요. 1보다 작죠. 그럼 충분히 얘가 얘들을 감당할 수 있죠. 얘 절반밖에 안 되니까 둘이 합쳐서. 근데 B를 보면 얘가 100만 원인데 얘가 120이고 얘가 30이면 100분의 150이면 1.5 나오잖아요. 1보다 크잖아요. 얘 1.5배가 되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럼 채무 불이익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서 이 유효 총소득이 있잖아요. 이거 순영업소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대신에 이걸로 쓸 수 있다 없다? 이걸로. 빨리 없다고 그래야죠 이거. 아니 이렇게 갔잖아요. 얘가 유효 총소득이잖아요. 여기서 경비 공제하고 나온 게 얘라고요. 얘가 경비를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리다고요. 기출에서 이미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중요하겠죠. 활용도가 높으니까 기억을 잘 하시고 용어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 289쪽에 하단에 가시면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돼 있죠. 네? 자, 그게 이제 생산성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공실률, 영업경비 비율, 소득 비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산식을 안 써도요. 제목만 갖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조소득에서 공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조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가능 조소득 대비 순영업소득의 크기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작을수록, 얘네는 클수록 생산성이 좁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목이 얘기해 주잖아요. 공실률과 영업경비율은 작을수록, 소득 비율은 클수록, 그럴수록 생산성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이 안에서 실제로 낸 거는 이거 계산하라는 것밖에는 낸 게 없어요. 이거. 근데 뭐 계산 논리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론으로 만약에 한 줄 나오면 제목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투자론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얘들을 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 문장을 보면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예, 그게 훨씬 공부가 간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분량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언제 다 외우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익숙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9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이제 할인 기법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신 게 이제 비할인 기법이에요. 비할인 기법. 이제는 무슨 기법을 정리한다? 할인 기법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방법에서는요, 얘 뭘 해요? 제목이. 할인하죠? 뭐를? 현금 흐름을. 이때 할인 대상이 되는 현금 흐름이 뭐냐면 이거예요. 무슨 현금 흐름? 세후. 여기 세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후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는요, 얘네를 이 방법을 통해서 계산할 때는요.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이제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시했다가 어림셈법 할 때는 이거 지웠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돼요. 다 구하는데 여기서는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하고? 세후. 그럼 얘는 세후 현금 흐름이고요. 얘는 세후 지분 복귀액이에요. 이게. 그럼 이거는 이제 무슨 과정이냐면요. 통상 이 방법에서는요. 투자자가 보유하는 기간이 한 5년 정도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계산을 해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이제 총 투자액이 10억이었고 융자를 6억을 받았고 내 지분을 얼마? 4억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아까 이거 기억하시나요? 좀 아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투자한 요 4억이 있죠. 요게 현금 유출이자 이게 초기 투자 비용 또는 초기 투자액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4억이라는 여기서는 이제 세후 기준 하잖아요. 세후니까 투자액이 총 투자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그러니까 내가 이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거를 현금 유출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투자론에서는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거를 비용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이걸로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매 기간 말에 뭐가 나오겠어요? 세후 현금 흐름이. 그러면 만약에 보유기간 동안에 매년에 세후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5년 차가 됐을 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끝에 나와서 5억 1천이라고 돼 있는 것 있죠. 요거는 뭐냐면 나는 5년까지 보유했다가 5년째 되는 연말에 얘를 매각한다는 가정이에요. 그 매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세후 지분 복격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애초에 투자한 나중에 얘를 내가 10억에 샀는데 나중에 팔 때 얼마에 팔았다? 10억에. 그럼 경비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비 한 2천 들어갔으면 2천 빼주고 그럼 남는 게 9억 8천이잖아요. 근데 융자 빌리고 안 갚은 게 있으면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럼 빌린 게 만약에 6억이다. 그럼 6억 빼주면 남는 게 얼마냐면 3억 8천. 여기서 자본이득세 공제하고 남는 게 세후 지분 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5억 1천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두 가지로 갈려진 거예요. 5년 차 때도 뭐는 발생했냐면 영업수익은 발생했고 연말에 파는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5억이라는 거는 연말에 팔았을 때 그때 들어오는 돈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미래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가치로 할인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그래서 이게 할인 기법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무슨 가치로? 네,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나온 게 이게 현금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입하고 뭐하고 비교해서 유출을 비교해서 유입이 유출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은 복잡하죠. 왜 복잡하냐면 조금 아까 했던 어림셈법은 이거 하나면 됐잖아요. 근데 얘는 이것도 구해야 되고 이것도 구해야 되고 이걸 다시 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되니까. 예, 방법은 우수한 방법이지만 복잡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론적으로 어렵게 준다 안 준다? 어렵게는 안 주죠. 어렵게 주면 틀리란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네를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를 했었어요. 근데 출제자가 계산 문제를 출제했을 때도 일일이 계산하려면 못 풀죠. 그러니까 뭐를 주겠어요? 요령을 다 배열해 주는 거예요. 요령을. 그래서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할인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방법이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 필요한 것만 정리하면 돼요. 그죠? 또 이 과정은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도출하는 거라고 이걸 통으로 생략하고 말로 얘기하면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라고 일단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도 지금 적정하게 타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주기살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어느 선에서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단 우리가 할인 기법 있잖아요. 얘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잖아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이렇게 세 개 있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할인 기법의 종류를 물어보라 그러면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라고요. 이 제목은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잘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 있죠. 얘네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고 요거 세 가지는 여기 있는 현이라고 되는 애 있죠. 얘는 현가회수기간법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 단순회수기간법이라고 조금 아까 저기서 해본 것도 있죠. 저쪽에 회수기간법이 두 개가 있어요. 단순회수기간법이 있고 현가회수기간법이 있어요. 근데 얘는 제목이 현가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쟤는 할인 개념이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 하면은 순수, 내현,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 요 제목만 갖고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제목만 갖고도. 자, 295페이지 가보세요. 자, 295페이지 가면은 문제 1번 있죠.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 판단 기준 중에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 물어봤죠. 그렇잖아요. 답이 1번인 거죠.
그러니까 제목으로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그런 표현을 답으로도 유도하는 거예요. 뒷페이지 가셔서 문제 3번 있죠. 문제 3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5번에 가면 수익성 지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놨죠. 그럼 걔가 답이죠. 우리 여기다가 순수 내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수익성 지수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렵게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는 아주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답을 쉽게 맞출 수 있는 애들은 출제자들이 이렇게 배열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여기 수년가법에서는요, 얘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얘는 뭐를 기준으로? 얘는 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수년가는요, 얘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얘는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요걸 차감한 금액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개념이고요. 여기 있는 수익성 지수 있죠. 얘는 이걸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나눠서. 얘는 빼서 계산하고 얘는 뭐 해서? 나눠서.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개념이에요. 작년 여러분 문제에 답이 뭐였냐면 이거였다고요. 수년가는 유입의 현가에 비해서 유출의 현가를 차감해서 계산한다고. 그게 답이었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에? 뭐만 알아도 기본적인 요 구도만 알아도 답을 맞출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대신에 수익성 지수는 유입하고 유출을 바꿔서 표현한 거야. 유출의 현가를 뭐로? 유입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이면 틀릴 거 아니에요. 뒤집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분모무자 바꾼 게 둘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고요. 부채비를 바꿔준 거고.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에요. 근데 얘는 얘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한다? 투자해요. 그러면 이 표현을 왜 또 여기다 이렇게 또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부 수익률의 의미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투자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출했냐면요. 1,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근데 들어오는 수림이 얼마였냐면 1,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빼면 얼마겠어요? 100만 원 남죠. 그럼 얘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0보다 크죠. 그럼 여기 있는 수익성 지수를 대입하면 얘가 1,100이고 얘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1,000분의 1,100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1보다 어떻게 돼요? 크잖아요. 그럼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단일 투자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투자일 때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뭐보다 커요? 1보다 큰 거예요. 같은 결론이 나온다. 같은 동일한.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또 요것보다 커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얘는 이 두 개의 크기를 같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두 개의 크기가 같아진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유입과 유출이 같아지니까 얘도 1,000만 원이고 얘도 1,000만 원이 되게끔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1,000만 원이고 얘가 1,000만 원이면 수년가가 뭐가 나오겠어요?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1,000만 원이고 얘가 1,000만 원이면 얘 얼마 나오겠어요?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뭐로 만들어주고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이 표현을 또 잘 써주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뭐로 만들어준다?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만들어준다? 1로. 이게 바뀌면 또 틀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왜 제가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쳤냐면 수년가는 0보다 커야 되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야 되는데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내부 수익률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뭐하고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투자자의 뭐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그래도 얘를 또 이제 지문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라도 일단은 해달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280페이지에 가면 수년가법 있죠. 수년가법 가면 자, 수년가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값을 서로 비교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저기 유출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분이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가 세후 기준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세전과 세후는 지분 투자액과 결부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 그래서 얘는 거기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뭐 하는 거예요?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공제해서. 그리고 거기 리을에 가보세요. 리을에 가면은 수년가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가 1이 된다고 돼 있죠. 예, 제가 여기다 지금 한 거잖아요. 하나의 투자일 때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가 0이 되면 얘가 1이 된다는 얘기고. 예? 예.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돼 있죠. 자,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라고 돼 있죠. 그것도 밑줄 쳐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수년가가 부의 증대의 크기를 알려주는 반면에 수익성 지수는 투자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니은에 가면 수년가와 기타 모든 판단 지표가 동일할 때 초기 현금 투자가 작은 사업일수록 높은 수익성 지수를 나타내요. 자, 여기 수년가법을 보시면 얘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0보다 크면 뭐하고? 투자하고. 0보다 작으면 뭐가 해야 돼? 투자를 기각하잖아요. 근데 A라는 투자안이 있는데 자, 얘는 유출이 100억이고요. 유입이 101억이래요. 그럼 101억에서 100억 빼면 얼마 남아요? 이게 0보다 크죠? 그럼 타당성이 있죠? 0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근데 B가 있는 거예요. 얘는 유출이 10억인데 유입이 11억이래요. 그러면 11억에서 10억 빼면 얼마예요? 그럼 얘도 0보다 크죠? 그럼 둘 다 타당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00억을 투자해서 1억 번 거하고 10억을 투자해서 1억 번 건 틀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차이가 안 나오죠.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0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거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수익성 지수라고요. 얘를 대입하면 얘는 유입을 유출로 나눠서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게 100억이고 이게 101억이면 100분의 100이라면 1.01 나온다고요. 근데 B를 보게 되면 얘가 10분의 11이잖아요. 10억이고 11억이면 그럼 얘가 1.1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초기 투자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가 커지죠. 그러면 투자의 효율성은 A보다는 B가 있다는 얘기죠. 적은 돈 들여서 수익성의 효율성은 더 클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게 구별이 안 돼서 그거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수익성 지수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자,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있잖아요. 수년가가 부의 증대의 크기를 알려주는 반면에 수익성 지수는 투자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니은에 수년가와 기타 모든 판단 지표가 동일할 때 초기 현금 투자가 작은 사업일수록 높은 수익성 지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거 이해를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수년가법에서는 얘가 이제 미래 가치니까 무슨 가치로 할인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얘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 써요. 얘도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 쓰고요. 얘 하나만 못 쓴다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 써요. 할인율로. 무슨 법이니까? 내부 수익률법이니까 무슨 수익률 쓴다? 내부 수익률 쓴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거기 281페이지에 가면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돼 있죠. 자, 거기 내부 수익률법에서 보면 두 번째 줄에 내부 수익률이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또한 밑줄 치고 기억하는 거죠.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표현도 잘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게 또 어림셈법도 표정이 안 좋았는데 여기도 표정이 안 좋기는 비슷하군요. 자, 그래도 또 우리는 그 밑에 가면 양가로 6번에 수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월한 이유 뭐 이런 거 돼 있죠. 일단은 다른 거 차치하고요. 수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을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하면은 수년가법이 더 우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수년가법이 무슨 방법보다 내부 수익률법보다 더 우월해요. 자, 지난번에 왜 우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은 해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뭐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뭐 거기까지 뭐 알아야 되겠느냐 뭐 이런 적인데, 일단은 이론에서 언급을 하는 거는요, 어느 게 더 우월하다, 수년가가 더 우월하다는 거. 그리고 뭐 다음에 돌아올 때 해줘도 되는데, 뒤에 그 284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예제 하나 있죠. 네, 보면 자,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가면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잖아요. 근데 3번에 봤더니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거라고요. 간단하게. 이게 쉽게 줄 때는 아주 쉽게 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해놓으면, 그렇잖아요. 어렵게 나오면 틀리라고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것만 나오면 우리는 풀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통으로 버릴 수는 없잖아요. 작년에도 나온 게 그냥 이거 물어봤는데. 수정가란 유입에서 뭐 뺀 거라고. 유출 뺀 거라고. 그럼 물론 이제 여기에 더 있어요. 내용이 많겠죠. 왜 없겠어요. 그걸 한 번에 다 하면 또 여러분들이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또 타협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어림셈법도 다 했잖아요. 어림셈법하고 지금 예하는 기준 했을 때 어림셈법이 그래서 조금 더 간결한 거예요. 얘는 상당히 좀 복잡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 이쪽에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이 현금 흐름 측정하는 것 있죠. 그거하고 지금 여기 투자 분석 기법 했잖아요. 작년에 여기서 4문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 4개는 매년 나오는 거예요. 이론도 나오고 계산도 나와요. 이론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방법은 요건 이론만 요즘 내요. 근데 조금 아까 했던 어림셈법은 이론도 내고 계산도 내요. 그리고 아까 현금 흐름도 이론도 날 수 있고 계산도 낼 수 있는데 요즘은 이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신 거고. 나중에 조금 지나서 이게 용어가 익숙해지시면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죠? 299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문제 8번 있죠. 예? 문제 8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수익성지수법이나 수년가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겠죠. 근데 단순 회수기간이나 회계적 잉여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순수 내연의 4가지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작을 때는 투자를 기각을 해요. 4번에 보면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에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다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는 승수는 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작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클수록 얘가 틀렸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률법보다는 뭐가? 순양가법이 더 우월하다고 그랬죠. 네, 5번은 그런 논리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해서 틀리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용어 이해할 수 있으면 답을 맞추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주 어렵게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여기도 난이도 조절용으로 조금 힘들게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5월달 수업할 때 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돌수록 조금씩 용어를 조금씩 익숙해 가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조금 더 붙여서 얘기해 줘도 되겠죠. 그때 가서도 표정이 안 좋으면 또 후퇴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305페이지에 금융론으로 가시는 거죠. 쉬었다 들어오십시오.